안녕하십니까. SF플러스 자산운용에서 코리아 플랫폼 액티브 ETF를 운용하고 있는 피터입니다. 제가 맨날 피터로 소개를 드리니까 제 한국 이름을 모르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피터 고태훈입니다. 오늘은 코리아 플랫폼 액티브 ETF의 월간 운용 보고를 하고자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뵙게 됐습니다. 2월 달에 운용 보고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리아 플랫폼 액티브 ETF 같은 경우에 지난 2월 달에 1개월 동안 3% 정도 상승을 하면서 조금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설정일 이후로는 한 15% 정도 빠져있기 때문에 여전히 회복될 부분은 많이 남아있지만 서서히 좀 회복되는 그림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글로벌도 좀 비슷하게 나타나는 상황인데 워낙에 좀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의 조정 장세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좀 회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는 사실은 이러한 매크로 변동성에 대한 이슈들은 많이 좀 녹아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게 크게 부각될 상황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목을 잘 선별한다면 훨씬 더 좀 더 좋은 성과로 여러분들에게 좀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현재 투자하고 있는 투자 종목 정보는 PDF를 통해서 매일매일 공시되니까 확인이 가능하실 것 같고요.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성과 요인으로 보자면 저희가 이제 엔터 산업에서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는 이제 하이브 같은 기업을 좀 좋아하고 있고 디어유 같은 기업도 좋아하고 있는데 좀 상반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왜냐하면 하이브 같은 경우는 공연이 재개되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리오프닝에 대한 수혜를 생각을 하면서 좀 긍정적으로 주가가 많이 오른 부분이 있고요. 디어유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온라인 플랫폼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조정이 좀 지속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주목하는 것은 이러한 엔터 산업에서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냄으로써 지금까지는 좀 불확실성도 크고 변동성도 컸던 비즈니스 모델을 조금 더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성이 높은 비즈니스 모델을 바꿔가고 있다. 라는 측면에서 두 기업을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ODM 플랫폼으로서 제조의 플랫폼으로서 바라보고 있는 회사인데 화장품 ODM 업체이고요. 견조한 실적 개선세랑 리오프닝 수혜에 대해서 또 매력이 부각되면서 주가 상승이 있었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실적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물론 4분기 실적 자체는 그렇게까지 좋은 실적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성장성을 유지했고요. 그 다음에 2022년에 대한 매출 성장 가이던스, 매출 이렇게 성장할 것이다라고 예상하는 숫자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줬습니다. 이 큰 회사가 내년에도 40% 이상의 톡비즈에서, 톡비즈? 카카오톡 비즈가 있거든요. 카카오톡 비즈에서 40% 이상의 성장을 계속 유지할 것이다 라는 부분을 강조를 하면서 굉장히 2022년에 기대감도 가지게 되는 그런 실적이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지케어텍과 원티드랩 같은 경우도 조정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반등하는 모습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저희가 이제 성과 기여도에서 부정적이었던 종목들 또한 변화의 요소는 그게 그렇게 크진 않았는데요. 이제 실적 발표가 있었던 기업들도 있고 혹은 이제 수급적으로 좀 안 좋았던 기업들도 있었기 때문에 내용은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하위로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 비중 변화로 보시면요. 저희가 새롭게 편입한 종목은 DB하이텍과 CJENM이라는 기업을 편입을 했고 편출한 종목은 LG유플러스와 SK라는 기업을 편출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된 것은 저희가 LG유플러스나 SK 같은 좀 더 상대적으로 좀 더 대형주죠. 대형주이고 LG유플러스 같이 이제 통신 서비스라는 비즈니스 모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통신사 비즈니스 모델, 굉장히 안정적이고 지금같이 변동성이 큰 장세에서는 좀 방어주로서의 역할을 하는 기업이죠. 그런 역할을 잘 해줬습니다. SK 같은 경우도 그런 역할을 굉장히 잘 해줬고요. 이 두 기업이 근데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좀 더 좋은 기업들, 이 기업이 안 좋다라기보다도 좀 더 상승 여력이 있는 기업들, 주가 조정이 좀 더 심했던 기업들에 대비해서 상승의 측면에서는 좀 더 부정적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러한 비중들을 방어적 성격에서 조금 더 공격적인 성격으로 옮겨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파운드리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고 계속적으로 자동차용 반도체 쪽에서 쇼티지가 계속되고 있고 산업 자동화에 따라서 장기적으로도 이 회사가 하고 있는 파운드리가 8인치 웨이퍼를 가지고 하는 파운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또 게다가 인텔이 최근에 인수한 기업의 매출액 수준이랑 비슷한데 사실은 시가총액은 훨씬 더 못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좀 긍정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CJENM 같은 경우는 플랫폼인 티빙, OTT가 성장을 잘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미디어와 음악도 사실상 기획사에 가까운 정도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컨텐츠 플랫폼으로서 계속 성장 가능성을 바라보면서 저희가 편입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오프닝에 따라서 고수익이 전망되는 이제 하이브 같은 경우도 비중이 좀 더 늘어났고요. 카카오는 실적 발표가 있으면서 구조적 성장세가 이어지는 부분 때문에 저희가 비중을 좀 확대했습니다. 미래에셋 증권 또한 이제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라서 수익 변동성이 좀 높아질 가능성이 좀 더 많기 때문에 비중을 좀 축소한 부분이 있었고요. 다른 기업들은 주가 변화에 따른 변화이기 때문에 참조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가 오늘 좀 설명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저희가 어떤 투자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지 좀 더 투자 철학적인 부분을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매크로의 변동성이 굉장히 심해지는 구간에서는 기업이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갖는지 주목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매크로 이슈는 우리가 알기도 어렵고 추정을 한다고 해도 액션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 기업이 자생적으로 성장을 할 여력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성장 가능성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이 부분에 주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스텝 1 차원에서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가 말씀드린 스텝 1의 산업의 존재 여부를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저희가 말씀드리는 스텝 1에서 중요한 3가지의 요소는 효용이 존재하는가, 인프라, 그러니까 전방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인프라가 깔려 있는가, 그 다음에 가격이 소비자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가 라는 부분을 3가지를 고려를 하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이 효용의 측면에서 좀 더 중요한 얘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결국에 효용이라는 것은 소비자가 됐든 판매자가 됐든 양쪽에 뭔가 제공되는 이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뭐 싸게 살 수 있다든지 아니면 좀 더 비싸게 팔 수 있다든지 아니면 이쪽이 만족감을 좀 더 느낄 수 있다든지 요즘 많이 말하는 표현들로 뭐 가심비라는 얘기들을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효용인 거죠. 우리가 정량적으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효용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줄 수 있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도 만들어낼 수 있는 산업에 주목하고 기업에 주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는 산업과 기업에 주목하라는 것인데요. 이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는 건 경제학에서 시장의 실패 이유로, 시장 실패의 중요한 하나의 사례로 항상 얘기되는 건데 소비자와 판매자 간의 사이에 항상 정보의 격차가 존재합니다. 나만 알고 있는, 소비자 입장에서 나만 알고 있는 정보가 있을 수 있고요. 판매자 입장에서 판매자만 알고 있는 정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격차는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판매자가 가진 정보가 좀 더 많기 때문에 정보의 격차는 아무래도 소비자가 느끼는 격차가 좀 더 클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게 그럼 뭐 주식 투자 관점에서 왜 그러면 우리가 효용을 느낄 수 있는 그 의미가 있는 것이냐라고 한다면 좀 더 이 정보의 비대칭성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설명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이버에서 찾아본 정의로 보면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진 당사자 간에 정보가 한쪽에만 존재하고 다른 한쪽에는 존재하지 않는 상황인데요. 대표적으로는 보험회사와 보험가입자, 주주와 경영자, 고용주와 피고용인 사이를 이야기합니다. 여러 유형에서 또 많이 발견될 거예요. 근데 종목 선택의 관점에서 이게 중요한 거는 결국에 양측의 효용을 확대시켜 줄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정보 격차가 좁혀지면 좁혀질수록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효용이 늘어날 거고 판매자에게 돌아가는 효용도 늘어나는 윈윈의 게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는 산업에서 점점 더 효율화를 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낸다면 그들의 존재 가치, 당위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그 당위성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식 투자의 본질적 관점에서 장점을 좀 생각해 보자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거죠. 결국 효용을 만들어낸다는 것. 그런 영역에 투자한다는 건 주식의 본질적으로 우리가 자본 차익을 노리는 것뿐만 아니라 자본이 재분배되는 효과의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다라는 거고요. 장기 투자 관점에서 보자면 비효율화된 시장이 계속 존재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효율화되는 게 인류 문명의 발전 방향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효율화된 영역이 계속 개선돼서 생산성이 향상되는 것이 인류 문명의 발전 방향일 텐데 비효율화된 것을 효율화하는 것이 결국에는 당위적이다. 그러면 언젠가 이 비효율성이 해소된다면 우리가 오래 함께 할 수 있는 인내력을 가질 수 있게 하는 투자 포인트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시로 들어가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구인 시장의 비대칭성을 완화시켜주는 원티드랩 같은 기업을 좀 예시로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한데요. 구직자 입장에서는 경력과 학력과 업무 능력 같은 경우 또 그러니까
정량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정성적으로 봤을 때는 내가 어떤 업무를 하고 싶은지, 내가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은 뭐고 추구하는 목표는 뭔지, 구체적으로 자신의 업무 역량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정보가 회사보다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다만 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얼마나 보여주냐에 따라서 기대치와 격차가 있겠죠. 이걸 좀 더 많이 드러냈던 사람한테는 생각보다 못한 업무 능력으로 인해서 평가가 안 좋을 수도 있을 거고요. 반대로 이걸 충분히 못 드러낸 사람한테는 구직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도 발생할 수 있겠죠. 근데 반대로 구인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구인하는 직무에서 어떤 역할을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건지, 인재상은 어떤 인재상이 우리 회사에 적합한지를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인하는 회사 입장에서 원하는 사람이 있는데 상대방이 그 구직자가 업무 역량의 정성적인 부분이 어떤 부분을 가지고 있는지는 사실 파악하기 어렵죠. 그래서 실제 업무 능력이 높은 사람에게 더 많은 보상을 제공해 주는 방식으로 효용을 올리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비효율성이 항상 존재하는 시장인데, 이러한 중간 단계에서 원티드랩 같은 회사가 효율성을 만들어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 구직자 입장에서 본다면 업무 능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적합한 직무에 배치될 수 있게 해줘서 업무 만족도가 상승되고 연봉도 높아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구인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필요한 직무에 적합한 업무 능력을 가진 직원을 뽑게 해줘서 구인을 하기 위한 과정에서 굉장히 투입되는 게 많잖아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한번 사람을 뽑으려고 그러면 면접을 몇 번씩 보게 되는, 임원급들이 들어가서 면접을 몇 번씩 보게 되는데, 그럼 아무래도 그 사람들의 생산성을 가져오는 게 되기 때문에 자원의 비효율적인 사용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구인을 위해 투입된 자원도 절약될 뿐만 아니라 업무의 효율성도 상승이 되고요. 또 좋은 사람이 오게 되면 이 사업의 성장 가능성까지도 더 높아지게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원티드랩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매칭 시장의 성장에 대해서 원티드랩에서 제공했던 자료인데, 처음에 이제 투자 IPO를 진행하면서 상장하면서 진행했던 자료인데요. 보시면 원래는 1950년대 등장했던 거는 파견 방식이었습니다. 채용의 트렌드가. 그냥 인력 파견당 얼마씩 하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는 광고 비즈니스 모델을 바뀌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인이라든지 이런 데서 올려서 그런 이제 잡플래닛 같은 데 올려가지고 그 광고된 광고된 회사의 구인 광고를 보고 지원을 하는 방식이었다면, 이거는 그냥 채용 광고당 과금하는 방식인데, 이제는 매칭이라는 시장이 형성돼서 비효율성을 줄여가는 거죠. 채용당 과금이 되게 됩니다. 실제로 이 사람이 적합한 사람인지를 다 평가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러면 채용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 과금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이 글로벌에서 투자하고 있는 짐리크루터도 그런 방식이고요. 어버크 같은 기업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티드랩이 국내에서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럼 비즈니스 모델을 조금만 더 살펴보자면, 보상금이 걸린 채용 공고를 기업이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최적의 매칭을 구직자에게 추천을 해주는 거죠. AI 매칭 플랫폼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냐? 구직자가 이력서 자체를 이 플랫폼 위에서 작성을 하게 돼요. 그럼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올라와 있는 채용 공고들이랑 매칭이 되는지 러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채용에 대해서, 근데 문제는 이게 그냥 러닝을 한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AI 학습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답이 있느냐예요. 답이 있느냐. 근데 이제 원티드 같은 경우는 이 답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실제로 채용이 됐다라는 결과값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결과값을 못 가지고 있다면 AI 학습의 결과가 좋은 건지 아닌 건지를 평가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학습의 결과의 평가는 사람이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엔 이 결과값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최종 매칭을 해주고요. 합격되면 채용 시 합격자 연봉의 7%를 수수료로 가져오게 됩니다. 헤드헌팅 수수료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출근 3개월 후에도 이 사람이 계속 다니고 있다면 합격자와 추천인은 보상을 받게 됩니다. 이제 보상금은 공고마다 조금씩 다르게 올라오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AI 매칭 플랫폼이 계속 매칭의 효용성을 올려줘야만 이 안에 들어와서 사람을 뽑는 효용이 늘어나겠죠. 그러면 이 둘 사이에 가지고 있던 정보의 격차와 비효율성이 점점 더 효율화되는 겁니다. 이 시장을 원티드랩 혹은 이런 헤드헌팅 솔루션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점점 더 차지하게 되겠죠. 그 안에서도 많은 기업들이 당연히 탄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안에 탄생하는 기업이 나올 수밖에 없는 정당성이죠. 당위성.
이 산업이 존재해야만 하는 당위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그 당위성 측면에서 우리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는 산업과 기업에 주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국내에 여러 가지 예시가 있는데 아직은 저희가 이제 플랫폼 액티브 ETF에 투자할 만한 정도의 비즈니스 모델을 갖췄다고 보진 않기 때문에 주목은 하고 있지만 투자하지 않고 있는 기업들도 있는데요. 뭐 중고차 판매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중고차 구매자는 가지고 있는 정보가 사실은 뭐 예산 정도밖에 없을 거예요. 원하는 차량이나. 근데 중고차 판매자는 이 중고차의 품질이 어느 정도인지, 과거 사고 이력은 어떤지, 적정 가격은 또 얼마인지, 뭐 이런 부분들을 알고 있을 거잖아요. 이 간극을 메꿔주는 거죠, 점점. 이러한 플랫폼들이 점점 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중고차 시장이 양성화되면서 지금은 굉장히 사실은 중고차 시장이 음성화되어 있는 게 굉장히 큰 게 우리나라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양성화 과정이 일어나면서 긍정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또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물론 뭐 상장사도 있을 수 있지만 여러 가지 형태로 많은 비즈니스 모델들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보험 판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험 가입자는 본인의 건강 상태라든지 운전 경력, 뭐 사고 이력 같은 거 다 알고 있을 텐데 보험 판매자는 이런 부분을 기록이 남지 않았다면 잘 알기 어려울 거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또 이제 판매 수수료 체계는 어떻게 되는지, 이 보험 설계사가 나한테 이 보험을 팔았을 때 받게 되는 수수료가 도대체 얼마나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은 사실 공개가 잘 안 되어 있잖아요. 예, 근데 기업 분석하는 입장에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내용인데 개별 그 보험 설계사를 만나서 우리가 가입할 때 그런 걸 물어보지는 않잖아요. 그렇다면 결국엔 정보 격차가 있는 거죠. 나한테 이 사람이 비싼 보험 상품을 덤태기 씌우고 있진 않은지, 나한테 필요도 없는데 이런 부분들이 점점 더 효율화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사실 비상장 영역에서 좀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가지고 이 부분을 많이 얘기하는 게 이제 인슈어테크라고 해서 인슈어런스 측면에서 테크가 계속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비효율화된 시장을 효율화하고자 하는 니즈들이 굉장히 계속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런 부분들이 일어날 부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즈니스 모델,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 발견되면 저희가 또 투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찾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저희가 운용에 대한 성과 보고를 말씀을 드리면서 좀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투자 포인트를 좀 더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요. 예, 그렇게 한 이유는 아까 초반에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매크로 변동성이 굉장히 심합니다. 금리가 인상되는 상황에다가 러시아 전쟁까지 일어나고 있고요. 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일어나고 있는 이런 굉장히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매크로 변동성에 우리가 너무 많은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이 회사가 좋아질 수 있는지, 왜 좋아져야 되는지, 또 좋아져야 할 만한 우리 인류 문명 관점에서 효용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살펴봤을 때 우리가 투자를 해놓는다면 안심하고, 저희 회장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너가 이 기업을 투자해놓고 집에 가서 편하게 잘 수 있냐 아니냐를 고민을 해봐야 된다. 근데 인류 문명의 효용성이 있는 기업이라면 분명히 우리는 편한 잠을 잘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가는 기업이라면 사실은 그러기가 쉽지 않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효율을 올려줄 수 있는 기업들,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들 주목해야 된다라고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예, 그런 부분들을 계속 주목해서 저희가 포트폴리오를 계속 리밸런싱 하면서 좀 더 다음 달은 좀 더 좋은 성과, 그 다음 달은 좀 더 좋은 성과로 찾아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